지금 이 시점이 수교 이후에 가장 중국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인식이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한에서 폭발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반중이랄까 혐중이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냥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이렇게 경계하고 외워싸려고 하고 봉쇄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이제 중국인들이 불만인 거예요. 옆집에서 계속 니네 엄마 아빠 문제 있어. 너는 어떻게 그런 엄마 아빠한테서 그렇게 아무 말도 않고 사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죠. 네가 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데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다 혐중이고 중국 엉망이라고 보지만 중국인들이 보는 중국 공산당 정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저 김프로가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고 일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고 또 중국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라는 게 호감도 있을 수 있고 악감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 특히 우리 주변국, 그중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정치,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고정돼 있지 않고요. 굉장히 빨리 변화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해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최근 들어서는 이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갖는 생각이 전에 없이 훨씬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죠. 여러 조사를 통해서 그런 통계를 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중국 문화, 중국 사람들의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우리와 중국의 관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중국을 싫어하게 됐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워낙 경제적인 관계가 밀접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투자에도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이우견 교수님을 저희 3프로TV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교수님 방송을 몇 번 뵀습니다만은 3프로TV에서는 처음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자주 구독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좀 생소하시죠?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 이런 데서 하시기는. 저도 연락이 와서 이게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구나, 이렇게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 볼 때는 이렇게 오픈된 공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휴일이라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지나가는 분들이 손도 흔드시고 하는 분들 만나시게 될 텐데, 먼저 여쭤볼게요. 그 최근 들어서 조사들 이렇게 통계 나온 걸 보니까 반중 감정이 반일 감정을 넘어선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중국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악화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실 때는 갑자기 왜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여러 언론기관이나 또는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제 그런 조사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조금 뭐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한 70%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70%는 중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 그리고 제일 안 좋게 보는 나라는 일본이었거든요.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이 한 60%대, 그리고 중국이 한 70%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아마 수교가 이제 올해 3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교 이후에 가장 중국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인식이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이유가 있죠. 이제
보면 뭐 역사적인 원인도 있고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 또 정치적인 원인도 있고 그런데 가장 이제 최근의 국면으로만 이렇게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코로나가 우한에서 폭발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너무 힘든 이제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중이랄까 혐중이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혐중 중국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나라도 한 60% 70%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네,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사태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죠, 그다음에 인권 문제 있죠, 그다음에 무역 갈등 있고 이제 여러 문제가 복합적이면서 한 70%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인권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싫다. 이건 굉장히 좀 낮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물론 이제 코로나는 있고요. 그건 뭐 세계가 그렇죠. 세계적으로 뭐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문화 갈등. 예를 들어서 뭐 한복을 중국이 자기네가 기원했다고 주장한다든가 또는 김치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무언가 부정적인 생각이 좀 특별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화 갈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드. 이제 이 사드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친구하고 싸우거나 또는 부부간에 이렇게 싸우다가 말다툼 하다 보면 너 그때 나한테 이거 서운하게 했잖아. 이제 묵은 감정 다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둘이 안 좋았던 기억들. 야, 너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옛날 게 막 올라오죠. 이제 사이가 어그러지고 이제 서로 불편이다 해지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힘들다 보니까 너 그때 뭐 고구려사 가져가려고 그랬지. 그때 얼마나 서운했잖아. 그리고 사드 때 그렇게 한한령 내려가지고 우리 경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명동의 노점상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제 이런 기억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혐중하는 정서하고 서구의 다른 국가들이 보는 거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원래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 자기네 나라가 전 세계의 어떤 그 질서의 운영자 역할을 해왔는데 중국이 부상하니까 이거 싫은 거잖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의 역사적인 인연이라든지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관계가 어쩌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밀접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은 감정, 호감이 약간 악감으로 바뀌는 그런 정도. 그런데 우리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오랫동안 중국과 이 역사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나라고 또 정치, 외교, 군사, 안보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워낙 밀접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정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좋은 감정에서 좋은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쁜 감정으로 딱 접어들면 많은 것들이 올라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옛날 역사적인 것도 나오고 니들 조선시대에 이랬지, 과거에 우리나라 이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면 안에 사실은 잠복해 있던 거. 그게 이제 어느 그 상황적인 계기를 만나면 이제 다 폭발해서 위로 솟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중 관계가 다른 나라의 대중국 관계하고 좀 다른 지점이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중국이 경제적인 그 위상이 높아지잖아요. G2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그 서방 선진국들도 뭔가 마음은 불편한데 저기에 또 뭐 악감정을 드러내놓고 그 외교적으로 반중을 하기도 어렵고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년 전인가요?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 같은 나라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도 뭐 이렇게 편치 않은 관계였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막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프랑스 비행기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코로나 이외에도 중국의 어떤 입장의 변화에 따라서
특별히 서구 선진국들이 갖는 중국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미묘하게 바뀐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사실은 보면 예. 그게 이제 미국이 앞에 있고 중국이 추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쫓기는 사람이 초조합니다. 그렇겠죠. 얘를 꼭 따라올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 네. 저놈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놈이 정말 엉망인 거예요. 네. 이게 규칙도 안 지키고 그리고 네. 거칠기도 하고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대 세계 패권은 네. 대부분 서구 안에서 기독교 문명 안에서 교체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제 중국이 계속 커가는데 네. 이게 그래 뭐 돈으로는 그렇게 큰다고 봐. 그런데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이게 가치도 그렇고 근데 이제 냉전적으로만 다를 뿐만이 아니라 네. 문화적으로도 너무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를 쫓아와도 겁나고 그다음에 자리를 내주기 싫은데 네. 너무 다른 사람이 지금 계속 추격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네. 서구 세계도 불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비기독교 문명, 예. 서구 문명 밖에서 새로이 패권을 자기들이 주려고 하는 예. 이게 나온 게 네. 우리가 가만히 세계사를 보면 야 그런 나라가 있었나? 예를 들어 세계 패권이 예전에 뭐 네덜란드도 쥐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페인. 그 상업자본주의로 네. 해서 네덜란드가 쥐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자본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국이 쥐었고 예. 그다음에 스페인, 예.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 예. 다 그 안에서 교체가 일어났다. 그렇죠. 근데 일본이 한번 치고 나가려고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플라자 합의에서 그냥 깨진 거죠, 그냥.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은 이게 푹 가라앉았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미국과의 대립을 신냉전이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대립이라고 규정하지만 이거를 뒤로 이렇게 가보면 여러 가지 대립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너무 다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국가 대 자본주의 국가의 대립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닌 국가와 네. 사회주의 체제를 국가인 대립 예. 이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규칙을 지키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는 이제 문명적인 차원도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세계가 다층적으로 지금 이 중국하고 얽혀 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 또는 중국과 서구 사이의 대립도 여기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서구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어느 나라든 중국하고 심하게 지금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디커플링을 할 것이냐? 이거는 경제적으로 이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럴 때 그 예를 들은 중국 기업이 있는데 화웨이예요. 화웨이. 화웨이가 해외에 진출할 때는 독자적으로 진출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통신회사가 있다. 그러면 가장 그 나라에서 대표적인 통신사하고 공동 합작 계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2인 3각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러면 화웨이만 잘라낼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겠죠. 예. 이제 그런 식의 그 경제가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죠. 화웨이가 유럽 진출하고 그러듯이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트럼프 행정부 제일 마지막 해가 네. 미중 갈등이 제일 아주 고조됐죠. 정점에 올랐죠. 네. 그런데 그 해가 그 마지막 해가 월 자본이 중국에 투자한 액수가 최고점이었어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잘라내느냐? 근데 네. 이제 월가 자본 입장에서는 고기가 제일 지금 먹을 게 있고 시장이 그렇게 크고 네. 뭐 시진핑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저기가 제일 먹을 거리가 있고 제일 넓은 시장과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금융이 중국 금융이 약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후진적이니까. 예, 후진적이니까 이제 금융이 아주 급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월가만 그러겠어요? 네. 세계 자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디커플링 해라. 예를 들어서 2인 삼각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만 잘라내라. 네. 반도체는 반도체죠 안 되죠. 세계적 공급망이 뭐 그렇게 되지 이렇게 무배듯이 이렇게 잘라지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까놓고 보자면
세계적인 어떤 구도, 패권 이렇게 보자면 여러 가지 중층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대립의 선을 설정할 때 또는 중국하고 외교적인 전략을 세울 때 이게 굉장히 아주 변수들 복합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폐쇄적인 국가 체제 안에 살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등소평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개혁 개방을 했고 단기간에 경제적인 성장을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타국, 특별히 미국을 비롯한 영국 같은 세계 선진국, 사실은 100년 안에 그 나라들은 중국을 침탈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특히 영국 같은 나라들. 아주 고생했죠. 홍콩을 100년 조차지로 갖고 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정서와 생각이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 생각도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중국이 지금 시진핑과 중국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게 바로 말하는 말씀하신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아편 전쟁부터 진짜 당했잖아요. 근데 아편 전쟁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부도덕한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아편 팔다가 못 팔게 하니까 전쟁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중국이 그때 1840년부터 1949년 이제 사회주의 중국이 수립될 때까지를 근 100년이 되는 기간을 치욕의 한색이라고 그럽니다. 이 치욕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은 누가 했냐? 이 서양 오랑캐들. 거기에 이제 일본도 들어가 있죠. 이 치욕을 안겼는데 시진핑이 얘기하는 거는 이 치욕 씻자라는 거예요. 이제 치욕을 씻고 과거 같은 세계 선진국, 중심국가 이거 돌아가겠다고 한 거죠. 중화. 그래서 시진핑은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부흥이라는 거는 옛날에 좋았던 때가 있다라는 거, 있었다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자. 그러면 시진핑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거 실현해 줄게. 그러면 이제 중국 국민들은 그래, 맞아. 저놈들 보기 싫었어. 그리고 미국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당했는데. 한번 우리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들이 지지한단 말이에요. 한 90% 돼요 지지율이. 그게 제가 이런 말씀하면 그거 사회주의 국가니까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 통계 허구 아니냐. 이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교수가. 그런데 이거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매년 조사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하고 한번 우리가 붙고 그냥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이렇게 경계하고 쌀려고 하고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이제 중국인들이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계속 공산당을 해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하지만 중국인들은 그래 우리가 공산당 지켜야 되겠다. 물론 저기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 좀 그래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 내 이거 조금만 버티면 우리 이제 아파트도 더 좋은 데 살 거고 돈도 번다. 잘 좀 따라와라. 그러는 거야. 근데 옆집에서 계속 니네 엄마 아빠 문제 있어. 너는 어떻게 그런 엄마 아빠한테서 그렇게 아무 말도 않고 사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맞아요. 우리 아빠 문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죠. 네가 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럴수록 내가 우산을 들고서 우리 엄마 아빠 지켜야 되겠다. 저렇게 사람들이 우리 엄마 나쁘다고 얘기하고 우리 집 계속 공격하는데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다 혐중이고 중국 엉망이라고 보지만 중국인들이 보는 중국 공산당 정부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서구 또는 일본에 이렇게 당해 왔는데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중국도 이제 개혁 개방이라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한 것도 있으나 사실 중국 사람들의 세계화가 촉진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사실 저도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클래스에 중국 사람이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도 거의 모든 대학에 네. 아시아 학생 중에 많아요. 중국 학생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나라의 정치 체제의 그 후진성 네. 그리고 권위적인 그런 정치 체제가 주는 뭔가 반감 같은 게 생길 법하다. 예, 예. 물론 공산당이 지배하면서 피압박에서 뭐 봉건으로부터 또 외세로부터 뭐 그런 건 있으나 있었을 수 있겠으나 이 이른바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 어떻게 한 당이 저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또 지금 그 권력자는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던 10년 그 집권도 이제 폐기하고 종신 집권을 하겠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맞나? 그래서 그 내부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 그죠? 이런 것들도 있을 법한데 지지율은 90%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게 중국 사람들의 독특한 정서가 아닐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시스템이 있고 만약에 그런 그 권위적인 정부가 계속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뭐 아무래도 대외적인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90%의 지지를 보낼 거냐 이거죠. 네. 그게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부분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중국의 모든 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네.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미국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안문 사태가 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서구를 동경합니다. 이제 공산당 지긋지긋하다. 그렇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서구로 다 유학을 가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가면은 중국 학생들이 이렇게 많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하버드 가서 그 한 1년 반을 지냈었는데 그때 하버드 엔칭의 저기 휴게실에 중국어를 하지 말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심지어 하버드를 차바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워낙 중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그만큼 장학금을 줘서 중국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을 데려왔던 거는 여기에서 민주주의 훈련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서구 물을 먹고 그렇죠. 미국 문화에 젖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이 사람들 엘리트들이니까 중국을 변화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정부 마지막에 미국의 이제 대중국 전략에 관한 보고서가 나와요. 어떻게 이제 중국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걸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시민사회로 갈 것이고 점차 개방될 것이다. 이 기대는 이제 틀렸다. 오히려 중국은 답보되고 있거나 뒤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공산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서구의 기대, 미국이 바랐던 대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러면 왜 안 가느냐? 갈 것이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산당이 너무 억압하니까 우리 예전에 박정희 시대, 뭐 전두환 시대에 뭐 억압을 하니까 이렇게 숨죽여 살듯이 그 이유 때문이냐? 물론 그런 적도 있죠. 아주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중국의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엘리트들이나 이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때 미국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이 실리콘베이에 있다가 다 들어옵니다. 중국이 이제 흡수 정책을 쓰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돈 벌 기회가 중국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하버드를 나와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해서 성공하는 확률보다 규모의 경제가 중국이 더 있으니까 그리고 덜 경쟁적이겠네요. 자기들이 선점할 수 있고. 그게 뭐 중국인들이 미국 사회에 성공한다고 해봐야 유리천장이 있는데 이거는 무한대로 지금 가능성이 있던 거죠. 그래서 다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첫째 번 이유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돈을 벌려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억압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단 풀어줘요. 규제가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부자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엄청난 부자가 나오죠. 예를 들어 중국에는 상속세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그게 그러니까 예. 들어오죠. 네. 아니 왜 안 들어오겠어요? 더군다나 계속해서 일반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파이가 계속 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년대라든지 15%씩 성장을 했고 지금 7% 8%라고 해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 소득 격차, 진위 계수가 굉장히 커요. 예. 그렇지만 이게 파이가 계속 커져간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뭐 저 사람 많이 벌었어. 그렇지만 나도 많이 벌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파이가 계속 커져가니까 괜찮은 건데 파이가 이제 이렇게 커지지 않은데 거기에서 나눠 먹어야 되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 중국은 여전히 성장한다. 파이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 보자면 독특한 게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은 정통성이 없어요. 이게 정통성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통성은 어디서 올까요? 예. 그 있다라고 주장하는 정통성은 우리는 예. 우리 정부의 정통성은 투표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뭐 한 표를 더 많이 얻었던 두 표를 많이 얻었던 정당성은 국민들이 던진 투표에서 나옵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출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출을 해놨는데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럼 어떡하죠? 표로 바꾸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바꾸죠. 정권이 예. 이제 임기를 다 하면. 예. 우리는 이제 이런 구조죠. 물론 그런데 정해진 임기 안에는 물론 탄핵이라는 게 있지만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아주 케이스죠. 예외적인 네. 거죠. 근데 중국은 그런 의미의 정통성, 정당성은 없어요. 그 국민들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정당성을 그 정통성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 입증하는 방법이 성과고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야 돼요. 예, 그 정당성을 이 국민의 투표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무언가 퍼포먼스 그러니까 전 시기보다 더 나은 국민의 생활이나 경제 뭐 네.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렇죠. 통로라는 거죠.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업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업적 정당성. 예. 그러니까 정당성이 투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업적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를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 소득이 좀 늘어야 되는 거고, 아파트 평수도 좀 더 늘어야 되는 거고, 네. 살기에 좋아야 된다라는 예. 거죠. 그런데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맨 처음에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은 정말 부패는 하기는 했지만 능력은 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패가 능력을 압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지해줄 만큼의 업적과 그다음에 성장,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게 중국인들은 굉장히 능력주의에 대한 선호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흔히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세기 최대 미스테리가 네. 중국이 사회주의를 한 거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합니다. 면면은 네. 매우 자본주의적이고 뼛속까지 매우 자본주의죠. 배금주의가 네. 있고 그런데 네. 그거를 공산당이 사회주의를 해서 결국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중국 사람들이 흐르는 그 본연의 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체제로 경제를 묶어두고 배급주의로 이렇게 배급 체제로 배급 체제 이렇게 가져온 거죠. 해서는 예. 도저히 시스템 유지가 안 됐다는 거를 등소평이 알았을 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볼 때는 자꾸 사회주의 렌즈로 보는데 네. 사실 그런 의미의 사회주의는 마오쩌둥이 통치했던 1949년부터 예. 76년이 마오가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50, 60, 30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뼈속까지 자본주의적인. 예. 이게 송나라 때부터 그랬어요.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 다 돈 벌어. 그래 돈 버는 건 무한 자유. 단 황제 욕하지 마. 황제를 욕하면 아주 그야말로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무협지에서 보는 극형이 나오죠. 황제 욕하지 말고 황제 부정하지 마. 대신 돈은 마음대로 벌어. 그때도 신분제가 없었거든요. 송나라 지금 때부터. 그런 공산당의 그 권위라는 건 그 DNA가 그냥 온 거군요. 돈 벌어. 다만 공산당 욕하면 안 돼. 그렇죠. 이런 거네요. 시진핑 부정하지 마.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발전할 자유들, 창업할 자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규제도 적고. 네.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내가 시진핑 욕만 안 하면 되지. 네.
공산당 물러나라고만 안 하면 되지. 더군다나 내가 계속 생활도 좋아지고 있어. 이런 말하자면 문화적 심리가 있는 겁니다. 네. 렌즈를 조금 줄여볼게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할 텐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그것도 많이 변화한 것 같은데 워낙에 저도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 중국에 출장을 가면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죠. 중국의 대도시 뭐 상해나 북경에 가더라도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이 한참 좀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쩌면 중국 사람 자체도 내심은 모르겠지만 표현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응한다. 순응이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인정한다. 인정한다라는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네. 근데 급격하게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우월감을 갖게 됐고 그 우월 의식을 이제 강제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도처에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반중 감정이 더 드센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읽히세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중국 사람들이 제일 고약한 심리예요. 자기가 이제 중심이고 늘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께 최고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 근데 그게 근대 이후에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92년도 수교를 하고 보니까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발전되어 있어? 더군다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개혁 개방이 일어나고 90년대 초반에 따라가야 될 모범 국가였어요. 예. 한국이 이제 미국을 뵙기자니 너무 다르고 일본은 너무 싫고 근데 한국은 우리하고 비슷비슷한데 네. 우리가 이 모범으로 삼을 만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뵙기자 그리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연간 15%씩 10년이니까 그 복리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엄청난 거죠. 네. 우리는 뭐 3, 4% 많아도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캐치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자신들이 한국도 곧 따라잡을 것 같고 네. 전통적으로 한국을 굉장히 자신들보다 문화적으로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수입해 간 나라라고 생각하는 네. 고약한 우월 의식이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그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게 한국이 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미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미중 대립과 갈등이 이제 심화되면서 한국이 계속 미국 편에 서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을 그야말로 적처럼 대한다. 이제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드 때 그 우리 입장은 또 우리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은 중국 입장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계속 우리가 수교 이후에 그렇게 잘 지냈는데 결국은 한국은 중국 편으로 가는구나. 미국 편으로 가는구나. 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 네. 그럼 우리는 사실은 동맹 관계고 네. 경제적으로는 안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제 한국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비를 거면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진해 국익의 입장에서 우리를 지금 계속 시비를 걸고 우리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중국인들이 그만큼 한국을 좀 중요하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미국을 가버린다. 중국은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중국한테. 우리가 우리 이제 뭐 그 전략적 모호성 이런 거 없어. 그리고 완전히 우리는 동맹이고 모든 동맹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다 미국과 동맹 관계로 갈 거야. 그리고 주한미군도 이렇게 태평양 안보 그다음에 남태평양 분쟁까지 다 개입할 수 있도록 열어줄 거야. 이러면 중국은 중국에 제일 가까운데 미국 미사일 기지를 놓을 수 있는 그게 한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이 그렇게 안 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이죠. 이게 한편으로는 일종의 밀당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밀당을 하고 있나? 그냥 밀기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정서를 한국 사람이 갖는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렇게 한국이 중요하면 한국에 대해서 뭐 경제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속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잖아요. 네. 자동차
거의 전무해요. 휴대폰이 전무한 건 지 오래돼 버렸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제품의 어떤 경쟁 관계로 봐야 되는 측면도 있으나 네네네. 대부분의 경우에 중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그 나라 그 경쟁 기업들이 컸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맞아요. 우리 게임 산업만 하더라도 지금 판호가 닫힌 지 몇 년째입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뭐 걸그룹, 보이그룹 거의 못 들어간 것도 오래됐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봉합할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뭔가 어쨌든 또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중국을 우리가 완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이게 한국이 완전히 반중 국가가 돼버렸다. 중국으로서도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물며 반도체 같은 거 이거 만약에 미국이 컨트롤하는 그 구조에서 중국과 우리가 정말 굉장히 문호가 닫힌다. 그러면 중국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어떤 반중 혹은 일견 갖고 있다고 하는 반한 이런 감정들을 추스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도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중국 자체도 우리를 완전히 잘라낼 그러니까 손절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좀 이렇게 한 스텝 더 간다고 해도 중국이 절대 우리 손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조금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리고 관계를 조금 더 한 스텝 이렇게 나가는 게 중국을 긴장시키게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반대이기도 하죠. 그렇겠죠. 예, 반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좀 더 그 전략적인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저는 미국 상대할 때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중 대립이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한 5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렇겠죠. 갑자기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회복해서 중국을 완전히 2등, 3등 국가로 내치는 거 이런 시나리오 이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이제 중국이 완전히 미국을 역전시켜 가지고 중국이 1등 국가가 될 거야. 적어도 경제적으로 이런 것도 단기간에 될 거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든 간에 각축전이라는 게 4, 50년은 가지 않겠냐. 최소한 그 정도는 갈 거야. 더군다나 이렇게 미중 대립이라는 게 지금 이제 AI나 빅데이터나 이렇게 5G나 이런 말하자면 이게 문명의 토대가 바뀌는 상태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미국도 이게 물론 AI나 5G나 빅데이터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 막 치고 오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넘어진다고 해서 미국이 쉽게 넘어지지도 않고 중국이 따라온다고 해도 쉽게 따라붙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이 이제 한 50년, 100년 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든 국면입니다. 그렇군요. 자,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의 이우균 교수님과 신가대화로 여러분 만나보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얘기하는 화제 중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중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생각 또 반대로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1부는 이렇게 좀 마치고요. 2부에서는 정말 한중 상호의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이 부정적인 인식이요. 양국의 MZ 세대들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과 원인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이우균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부 이렇게 마감하고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